그러면 지금부터 2018학년도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와 논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 이성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논술고사를 치르느라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 이제 6월 모의평가를 앞에 두고서 수시 모집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쯤은 본격적으로 지원 전략을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실제 외국어대학을 금년도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오늘 논술을 치러본 학생들이 실전과 같은 이런 훈련을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는데, 오늘 논술 특강을 통해서 외국어대학의 논술 출제 방향이라든지 정답의 방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먼저 일부에서 학교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입시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를 해드리고, 2부에서는 오늘 논술 고사를 치르는데 모의 논술에 대한 해설과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술 특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서 학교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부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입학부처장님이신 김원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부처장 김원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험 잘 봤어요? 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학생들 합격시켜야 되겠다, 나중에.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요,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에요. 바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방문해서 연설을 한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 안보 정상회의에 와서 우리 한국외대에 와서, 우리 한국외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가장 많은 public servant, 공무원, 외교관, 그 다음에 전문가를 양성한 곳이라고 걱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자리는 정말 의미 있는 곳이에요. 한번 바닥을 한번 밑으로 내려보세요. 네, 시키면 다 하는군요. 네, 농담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곳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시고,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한국외대가 얼마나 멋진 곳인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즘 제가 입학 설명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교사, 학생들을 만나면 늘 이렇게 얘기해요. AI 시대, 그 다음에 기계 번역이 정말로 좋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문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혹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그 가치나 위상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쾌한 회답을 드릴게요. 알겠죠? 네, 그러면 간단하게 한국외대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부분은 총 4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흡수가 뭔지는 아시죠? 흡수를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 손 들면 이게 다 촬영이 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렇게 좀. 네, 다 많이 들었어, 지금.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같이 해볼까요? 흡수는 한국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예요. 그래서 이 한국 외대 흡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자랑하는 거는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이에요. 국제화는
뭐 요즘에 대학 평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총량적인 대학 평가 순위를 얘기하면 한국외대는 보통 국내 주요 10개 대학이라고 지칭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맹점이 있어요. 한국외대는요, 의대가 없어요. 약대도 없고, 그다음에 공대와 자연대의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대학 평가의 순위에서 좀 불리해요, 한국외대는. 왜냐하면 인문 중심, 사회과학 중심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외대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약 한 9위권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고, 특히 순수 취업률, 여러분들 졸업해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순수 취업률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에서 7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쯤 되면 한 5위, 4위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위는 고려대인데 고려대학이 좀 여기서 가까운데 좀 기분이 나빠요.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좀 눈을 넓혀보면 아시아에서 우리는 의대가 없는 규모의 종합대학에서 전체 9등하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선 1등이고 의대가 없는 대학으로서 아시아에서는 9번째로 좋은 대학이에요. 한국외대가. 네. 당연히 국제화 영역에서도 높은 순위를 갖고 있고요. 저는 외국어대학교 출신이에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교수생활 14년 차인데 거의 30년 동안 외대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데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국외대는요, 93개의 나라 647개의 교육기관하고 교육협력 MOU를 맺고 있어요. 종이로 이루어진 MOU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어느 국가에도 가서 한 학기 혹은 1년 공부하고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2016년도 작년에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외국에 나와 있는, 흔히 영어로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 학생이 2,399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외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있다고 한다면 거의 한 학년의 규모의 학생들이 항상 상시적으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외대에서 장학금을 주고 외국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서 학점을 받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의 주역이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인 거예요. 학생 되게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들어주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네, 기억할게요, 학생.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이제 7+1 프로그램. 총 8개 학기 중에 7학기는 한국외대에서 공부하고 한 학기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겠죠. 그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요? 7+1 프로그램에서 그 한 학기의 등록금은 저희 한국외대에서 고스란히 학생 여러분들한테 장학금으로 돌려드립니다.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본인이 경험하고 공부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외대는 여러분들에게 작게는 15학점, 많게는 18학점의 학점을 부여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장학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얘기가 더. 6+2는 이제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외국에 가는 거고요. 듀얼 디그리도 있고요. 저희가 학석사, 연계과정, 학사에 입학하면서 동시에 석사까지 부킹하면서 내리 공부해서 석사를 따는 그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어요. 네, 오바마 대통령 바로 제가 여기 서볼게요.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요 자리였고요. 저는 여기서 세 번째 줄에 앉아서 저 장면을 지켜봤었던 것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외대에 온 거는 대단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나 강연을 한 게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한국외대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지금 주석이? 시진핑이죠. 시진핑도 한국외대를 오고 싶었다는 후문이 있었어요. 근데 오바마가 먼저 왔기 때문에 시진핑은 어디 대학교에 갔어요? 서울대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두 대통령을 모실 수 있었는데 지금 저희는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한번 모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네. 이건 진짜 순수한 자랑거리입니다. 자랑입니다. 그렇게 학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코트라라든지 제외 한국문화원,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에 소속되어 있는 제외 공간에 가서 4학년 1학기나 2학기 때 인턴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코트라, 대사관, 그 다음에 문화홍보원에서 급여를 제공받고 그 다음에 학점도 한국외대에서 인턴십 학점을 이수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죠. 아너스 프로그램은 우리 한국외대만의 자랑인데요. 이거를 저희는 매년 300명씩 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이 300명 안에 카테고리에 들어오면 저희 한국외대에서 1년 동안 개인당 1,000만 원을 드립니다. 이 1,0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은 본인이 지원한 언어의 국가에 가서 대학에서 6개월 동안 어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아너스 프로그램의 인턴으로서 6개월간 그 지역의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은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 500만 원을 드리고요. 갔다 와서 보고서를 내면 다시 500만 원을 드려요. 이건 진짜예요. 네, 진짜로 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은 총장님이 오셔서 인사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입학 처장님도 와서서 인사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행사에 북경외대 이 행사에 나가 계세요. 저희 한국외대는 파 이스턴 유니버시티 허브에서 되게 중점 학교예요. 그러니까 북경외대, 한국외대, 동경외대로 이어지는 극동 지역의 주요 외국어 대학교의 중점 대학이에요. 저희 학교가. 그래서 올해는 북경외대에서 이 서밋 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총장님이 거기 나가 계세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셨을 텐데요. 그 다음에 또한 저희 한국외대는 SUN, 영어로 치면 SUN이라는 프로젝트의 또 중점 대학이에요. SUN은 뭐의 약자냐면 SUN 하면 태양이라는 뜻이잖아요. SUN은 Silk Road University Network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실크로드 지역의 전체 대학들의 연맹을 만들었어요. 한국외대가. 그래서 그 연맹의 주관 대학이 저희 한국외고대학교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외대에 들어오면 실크로드 유니버시티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대학에 연수나 유학을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면서 여러분하고 Cultural and Language Exchange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융복합 교육 화두죠. 여러분들 한국외대는 그 어떤 대학에 비교해서 주지 않을 만큼 융복합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융복합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전통의 가치인 어문학과 지역학, 그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만들고 있는 사회학과, 이학공학까지도 합치는 정말로 전방위적인 융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서울 캠퍼스하고 용인 캠퍼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대학을 통합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임원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이래서 서울과 글로벌 캠퍼스, 용인 캠퍼스에 있는 모든 전공들이 선순환되고 융복합되도록 교육 체계를 혁신해 놨어요. 그래서 서울은 어문학, 인문사역 계열, 그다음에 글로벌 캠퍼스는 통번역이나 국제지역학, 이학, 공학 개혁의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입학해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면 통계학까지 얹어서 빅데이터 전문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인도어를 전공하고 있다면 요즘 인도가 전 세계 IT 인력의 거의 대부분을 육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인도어를 전공하면서 컴퓨터 전자 시스템 공학부를 이중 전공한다면 그야말로 IT 전문가가 돼서 실리콘밸리에 진출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랍어 통번역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할 수도 있고요. 행정학과 스칸디나비아 전공을 합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제가 강연 정말 잘하죠? 제가 곧 어쩌다 어른에서 섭외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저 나가면 꼭 열심히 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자랑하고 있는 융복합 학부 LDLT, GBT, BME, 그다음에 컴퓨터 전자 시스템 공학부 사진으로만 봐요. 설명 필요 없죠. LD 학부 Language and Diplomacy. 외무고시가 없어졌죠. 외교관이 되기 위한 그러한 가장 골든 로드는 뭐냐면 국립외교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립외교원 입학 한 해에 35명 정도 뽑는데요. 우리 학교가 서울대하고 경쟁해서 작년에는 서울대 1등, 외대 2등이었어요. 그 입학 숫자가. 그래서 LD 학부는 외교관, 외교사관 학교예요. LT 학부라고 해요. Language and Trade인데요. 이거는 행정고시 재경직, 행정고시 재경직을 통해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우리나라의 재정 분야, 경제 분야의 최고 엘리트 경제 관료를 키우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GBT 학부는요, Global Business and Technology 그래서 경영학하고 IT 기술을 접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수 기업의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저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BME 학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병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병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 예후를 살펴보는 그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식회사 한독이나 분당 서울대병원에 인턴 나가고 있어요. 컴퓨터 전자 시스템 공학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합쳐진 전공입니다. 진로 취업 이건 얘기 안 해도 돼요. 중국어과 나오면 코트라부터 해서 회사, 교수, 언론인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고요. 폴란드어과,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폴란드어과는 해외 취업이 잘 돼요. 해외 취업을 해가지고 삼성물산, 문화원, LG 같은 데 들어가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유관 대기업에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취업은 돈도 많이 벌지만 복지도 좋고요. 그 다음에 국내 취업에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 많이 와 계시는데요. 자녀들 취업률 걱정하잖아요. 얘가 대학 나와서 과연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한국 외대 보내시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요. 특수외고들 많은데 한국 외대 베트남어과는 지금 취업률이 93.8%예요. 그러니까 취업 의사가 없고 취업을 안 하겠다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외에는 100% 다 취업을 한 거예요. 보통 요즘에 취업이 잘 된다는 공학계열 취업률이 65%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한번 보세요. 외국어가 갖고 있는, 외대가 갖고 있는 강점이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들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동문은 너무 많아서 이거 소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입학하신 분은 뭐 환경부 장관부터 해서 뭐 장관, 차관들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외대의 장점은 외교관이에요. 역시 외교관 제일 많아요. 외교관 제일 많은데 지금 사진 나온 분은 요 분. 국립외교원의 원장이 저희 외대 선배님이세요. 그러면 외대 출신 학생이 국립외교원에 시험 보면 전 선배님이 잘해줄까요? 못해줄까요? 그건 모르겠죠. 네, 그건 모르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길게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각국의 대사, 그다음에 청와대 의전수석 하셨던 우리 우경화 비서관, 지금 호주 대사로 나가 계시죠. 그다음에
UN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파키스탄 대사, 너무나 많아서 소개할 수 없고요. 현재 외교부 내에서 일하는 외대 동문이요 257명이에요. 이거는요 단연코 외교부 내에서 1등이나 2등을 경주하는 수치예요. 근데 1등은 어느 대학인지 어떨 때는 외대가 되고 어떨 때는 서울대가 돼요. 그건 좀 기분 나빠요, 사실은. 항상 외대였으면 좋은데,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확인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얘기했죠? 2016년도 외교관 후보 시험에서 5명 합격해서요 1등 서울대, 2등 한국외대, 3등 연세대였어요. 네, 이거는 저희의 역량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아직요 LD 학부 학생들이 졸업생이 안 나왔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LD 학부 학생들은 외교 사관학교 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LD 졸업생이 나오진 않은 상태에도 1년에 5명씩 붙고 있어요. 그러면 곧 저희 외대가 1위를 탈환할 날이 다가올 것 같아요. 네. 전체 2위. 이건 내가 크게 써놓으라고 했는데 역시 크게 써놨네요. 네. 언론 분야도 많아요. 뭐 연합뉴스, KBS 사장, 이거 좀 그랬죠? 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사장님이십니다. YTN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방송인들 나와 있고요. 기업체도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 많고, 이것 너무 많아. 그래서요, 한국경제신문에서 30대 그룹 사장단의 출신 대학을 서베이 해보니까 저희 한국외대가 출신 대학 5위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외대는 어문학, 외교,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일반 기업체까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가보면은 인공지능, 구글, 네이버, 파파고 이런 거 나오는데 외국어 대학교 가서 괜찮겠어? 이런 자문자답 할 수도 있고 질문 많이 받을 거예요. 이 사진이 좀 밝은데 일본의 최대 국민 작가예요. 한번 읽어보면 나스메 소세키라는 일본의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는 19세기 말에서 20년대 중반까지 활동한 그야말로 일본의 최고 작가인데요. 이 나스메 소세키가 갖고 자신의 문화의 제자가 어느 날 책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스승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걸 번역해야 됩니다. I love you를 번역해야 되는데,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번역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발음이 좀 그러네요. 쇼세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나스메 소세키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넌 지금까지 나에게 무엇을 배웠니? 우리 일본 사람들 정서에서 내가 당신을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한 그것이 정말 문화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니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의 생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해요? 간접적으로 표현해요? 항상 간접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스승인 나스메 소세키는 그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자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달이 아름답군요. 우리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서, 달이 아름답군요라고 번역해도 모든 일본 사람들이 이 남자가 그 여자에게 연정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안한 게 스카가 기레이 데스네라는 거야. 일본어도 해요, 저거. 세컨드 랭귀지 재패니즈예요. 스카가 기레이 데스네. 네. 생각해봐요. 옆에 앉아있는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달이 한번 해보세요. 모두 한번 해보세요. 달이 아름답군요. 한번 해보세요. 네. 모든 일본 사람들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다는 표현보다는 오늘 밤 달이 아름답군요라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해요. 그런데요, 제가 바로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네이버 팝하고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이버 팝하고에 들어가서 달이 아름답군요를 한번 쳐봤어요.
펴봤더니 뭐라고 써있어요? The moon is beautiful. 일본 1억 5천만 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감성, 달이 아름답군요라는 표현을 네이버 파파고가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네이버 파파고는 그 밑에다가, 이거 네이버에다가 나쁜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네. 인공지능이라고 아주 막 강조하면서 번역기를 돌리고 있어요. 이거 200자 넘어가면 번역도 인공지능으로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지금 사회에서 앞으로 사회가 얼마나 발전하든지 간에 그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는 인간이 될까요? 기계가 될까요?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기계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결국 기계 번역기나 구글이나 네이버의 번역기들이 쫓아오는 거는요, 인간의 언어를 계속해서 추적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이버나 구글이 쫓아오니까 좀 기다려주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새로운 표현들, 새로운 말들, 새로운 감성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기계는요, 그것을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외국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연구한다는 것, 공부한다는 것은요, 결국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최신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끝나고 싶어 해요. 저는 원래 러시아어를 전공했는데 제가 러시아에 출장을 가요. 그래서 이반이라는 친구한테 보드카를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날 밤 상상하는 거야. 이반, 내가 오늘 너를 만나서 너무 기쁘고 이 우정이 우리의 사업에 연결돼서 막 발전하고 싶다. 느껴져요? 저의 감성이 느껴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반, 야, 내가 오늘 너 너무 만나서 반가워. 오늘 밤 우리 이 우정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좋은 촛불이 되길 바래. 뭔가 느껴지죠? 근데 제가 아이폰을 가져가서 이것을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기계에서 이반, 오늘 너를 만나서 반가워. 오늘 우리의 우정이 앞으로 영원하길 바란다. 상대방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결국 감성인 거예요. 감성과 감동. 기계가 아무리 쫓아오려고 해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언어적인 감성과 감정을 터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한국 외대를 선택하고 한국 외대에 와서 우리나라 최고의 언어 지역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금년도 외국어대학교 입시와 관련해서 외국어대학교 입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어대학 금년도 입시는 그 4+1 체계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4가지 전형 트랙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정시 모집은 1가지 트랙을 통해서 수능 중심으로 뽑는 전형인데 오늘은 특히 수시 모집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리는 정보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입시에서 추가 합격자의 비율, 그러니까 전화 찬스까지 받았던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 165%입니다. 그러니까 265% 학생들이 합격권에 들어갔다. 아주 의미 있는 수치죠. 그러니까 추가 합격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 보세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77%가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실제 특정 학과에서는 1단계 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는데 정원의 3배수까지 전체가 다 합격을 했었던 이런 학과들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모의 논술을 치르는데 논술 전형에서는 추가 합격의 비율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정 학과에서는 예비 1번인데도 전화를 못 받았던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워낙 높은 전형이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도 작년에 38대 1 정도, 30에서 4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기자 전형도 60% 정도의 추가 합격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 중요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학생 선발 인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일반 학생과 그 다음에 고른계 전형을 통해서 862명, 제일 많은 학생들을 여기서 선발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도 비교적 비율이 높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10개 대학 중에서 5개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하는데, 이 주요 10개 대학에서 뽑는 인원이 2,000명 정도 남짓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국어 대학에서 550명 정도를 선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논술 전형은 16% 정도를 선발하게 되는 전형이 외국어 대학교 수시 모집이다라는 점들입니다. 금년도 작년도하고 달라진 주요 사항들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다 항목 보시면 면접 평가 방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 평가 방식을 바꿨습니다. 10분 내외의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공통 질문의 내용을 묻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서 추가 질문까지 나타나 있는 이런 문항이 제시가 됐었고, 그리고 서류에 기반한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올해는 공통 질문을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서류 기반한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에 기반한 질문이 주로 주어지게 된다는 점,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고요.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글로벌 캠퍼스에서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영어 1등급 5와 2개 등급의 합이 6이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영어 1등급을 맞은 학생들도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주된 특징이고요. 정시 모집에서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내려감에 따라서 한 등급이 내려갈 때마다 4점씩 감점하고, 자연계는 2점씩 감점한다는 특징. 여기에서 주어지는 시그널은 뭡니까? 2등급 학생들은 웬만하면 지원을 자제해 주십시오 라는 정시 모집에서의 시그널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 100% 전형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 있습니다. 내신 100% 전형인데, 모집 인원을 보니까 서울 캠퍼스보다는 글로벌 캠퍼스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특징들을 엿볼 수 있겠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서울 캠퍼스에서는 2개 등급의 합이 4라는 조건, 글로벌 캠퍼스 인문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1개 등급이 3등급 이내라는 조건,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과탐까지 한 과목까지 포함해서 4개 중에서 1개 등급이 3등급 이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인문계 국영수사, 자연계 국영수과의 반영인데, 외국어 대학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법은 좀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꼭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등급 성적 또는 원점수 중에서 유리한 값을 적용해서 내신을 산출하는 방식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교과에서 90점이 나왔는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2등급, 3등급이 주어지는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1등급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적보다 내신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신을 산출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등급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작년도에 이런 사례도 드러나고 있죠. A라는 학생은 1.5등급, 평균적으로 등급으로 따질 때 1.5등급, B라는 학생은 2등급인데 표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A 학생이 B 학생보다 상당히 우수한 학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신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원점수를 아울러 고려를 하면 최종 환산을 해보니까는 A라는 학생은 299.70이고 300점 만점에 B라는 학생은 299.73이기 때문에 B 학생이 A 학생보다 우수한 성적을 받기 때문에 B 학생이 합격권에 들어가는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입니다. 대개 50% 내외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했다. 하다 보니까는 실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표면적인 경쟁률은 27대 1이었는데 실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킨 실질 경쟁률은 14대 1이고 베트남학과 같은 경우는 충족 비율이 6.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특징들을 엿볼 수 있겠고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루마니아과는 4.2대 1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드러나 있다는 점, 자연계는 요거보다는 약간 높게 충족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합격자의 분포로 봤었을 때 이거는 참고 자료로 한번 그냥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만 보신다면 기겁 초풍을 할 노릇이죠.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내신 등급이 1.23등급 이내로 합격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 또는 원점수를 고려해서 산출한 성적을 다시 역으로 등급으로 환산한 성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신 성적보다는 여기에서 실제 등급만 가지고 따져본다면 이거보다는 훨씬 내려갈 가능성들도 있다. 그래서 본인의 성적을 정밀하게 계산을 해보고 지난해 기준을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합격 가능성 여부를 따져본다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연계는 조금 떨어지게 되는 글로벌 캠퍼스는 조금 떨어지게 되는 특징들도 엿볼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자연계도 3.2등급까지 합격권을 형성했었던 학과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서 정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70이 반영되고 면접이 30%가 반영이 돼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 없습니다. 인간미가 있는 대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서류평가를 통해서 3배수를 선발한다라고 했는데, 서류평가는 저희들이 받는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만을 받습니다. 추천서는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교 프로파일을 활용을 해서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 활동이라든지 교육 환경적 요소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한다는 점이고요. 추가 합격자 발표는 다른 대학에서는 2차에 걸쳐, 3차에 걸쳐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4차에 걸쳐 추가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합격자를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는 이런 학교 중에 한 학교라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각각의 문항별로 평가 요소들이 어떻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1, 2, 3번은 대교육 공통문항입니다. 그런데 대교육 공통문항인데 작년도에 평가를 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던데 1, 2, 3번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활동을 했었을 때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4번 문항은 대학 자율문항입니다. 4번 문항에서는 지원 동기나 환경이 성장에 미친 영향입니다. 워딩으로 봤었을 때 지원 동기 하나만을 쓸 수도 있고 환경이 성장에 미친 영향 하나만을 쓸 수도 있고 둘 다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1,500자 정도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나만 항목만 가지고 쓰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두 항목을 다 쓰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원 동기 상당히 의미를 지니고 있는, 왜냐하면 외대 특수학과라든지 이런 학과에서 지원 동기를 보고 싶은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원 동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는데,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팁을 말씀 좀 드리면, 아까 한국외국어대학의 교육적인 특징들 중에 저희들은
이중전공이 필수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를 따질 때 특수학과를 지원을 해서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CEO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이렇게 하겠다.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제 통상을 하는 일에 전문적으로 종사를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언어를 토대로 한 이중 전공과 관련된 지원 동기가 이렇게 드러나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의미 있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로 하나를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지표입니다. 외국어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지표를 4가지 역량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과 인성과 발전 가능성인데, 학업 역량을 살펴볼 때는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이런 항목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을 토대로 해서 학업 성취도, 그런데 학업 성취도를 바라볼 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의 어쨌든 절대적으로 내신의 영향력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내신의 레인지는 폭 넓게 살펴보는 특징들이 있다. 그리고 학업 역량 중에서 학업 성취도는 일부분적인 요소일 뿐이다 라는 점들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학업 태도 및 의지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이라든지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탐구 능력 등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나서 평가를 한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 전공적 합성입니다. 전공적 합성은 저런 항목들을 평가를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전공 관련 활동 경험이라든지 적성과 소질이라든지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몰입도라든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전공적 합성과 관련된 부분은 외국어 대학에서 전공적 합성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폭을 상당히 넓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특정 학과와 관련해서 반드시 특정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공 적합성을 바라볼 때는 넓은 범주에서, 즉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계열 적합성이라고 할 정도로 넓은 범주에서 바라본다. 예를 들어서 특수학과에서 바라보는 전공 적합성, 네덜란드어과라든지 인도어과라든지 아랍어과라든지 말레 인도네시아 몽골어과 이런 학과를 전공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었던 친구들이 전국적으로 한 명도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이 학과에서 전공적 합성은 어떤 부분을 살펴보겠는가 라는 점들입니다. 바로 외국어 잠재력을 살펴본다는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한 외국어 관련 과목들이 있죠. 나는 고등학교 때 영어 과목밖에 공부를 안 했다면 영어 관련돼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취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이 학생의 학업 태도 및 의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영어와 관련해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들을 하고 있으면서 관련된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하는 점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신다면 특수학과를 지원하실 때도 그렇게 두려움 없이 지원을 하실 수 있다 라는 점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과 관련된 평가 요소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던 사례라든지 공동체 의식 같은 부분들이 드러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게 되고, 발전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자기주도적 역량이라든지 도전정신, 실험정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의성이라든지 문제 해결력, 경험 다양성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발전 가능성이라는 평가 지표가 작년도에 보니까는 상당히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더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면접은 2인 1조의 평가조가 구성이 돼서 한 학생을 놓고 개별 면접입니다. 개별 면접인데 10분 내외의 면접을 실시하는데, 작년도의 실제 면접 시간은 8분 내지 9분 정도의 면접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의 평가에서 초점이 되는 부분은 서류에 기반한 진위 여부라든지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인적성,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 역량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 등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전형이 되겠다라는 점들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작년도 평균적인 경쟁률입니다. 서울 캠퍼스에서는 10대 1 내외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치 외교,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던 이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국제통상이라든지 이런 학과들까지도 경쟁률이 높은 특징들을 있고, 작년도에 프랑스어과 학부 같은 경우는 5.7대1 정도의 상당히 낮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프랑스어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았었는데, 해마다 나타나는 특징들이, 예를 들어서 스칸디나비아 같은 경우는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6대1 내외로 상당히 낮았었는데 작년도에는 13대1까지 올라갔었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의 추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국제 스포츠 레저 같은 경우는 31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 헝가리 같은 경우는 5대1 내외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도 엿볼 수 있다. 이공계통의 학과들의 경쟁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자료는 정말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자료입니다. 왜?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 자료인데,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많이 요구를 하셔서 작년도에 1차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적인 등급입니다. 평균적인 등급인데,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따졌었을 때 영어학과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3점대 중반까지 학생들이 합격권에 들어갔었던, 중국 외교통상학부 같은 경우는 4점대 중반까지도 합격권에 들어갔었던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 파랗게 돼 있는 부분이 대개 2등급 내외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적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모여져 있는 그룹, 집단이라는 점도 엿볼 수 있는 이런 참고 자료로 지원할 때 봐달라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물론 LD 같은 경우는 1등급 때 초반 학생들로 집중적으로 모여져 있었던 이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내신 성적을 좋은 학생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뽑히다 보니까는 실제 우수한 학생이라고 판단을 해서 뽑아 보니까는 내신 성적도 높더라 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의도적으로 내신 성적만을 바라본 것은 아니다 라는 점들을 엿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캠퍼스 인문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조금 내신 성적이 조금 더 낮은 학생들 분포도 엿볼 수 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 찍으셨습니까? 여기까지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논술전형입니다. 논술전형은 교과 내신이 30%가 반영이 되고 논술이 70%가 반영이 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의 실질적 반영 비율은 낮다라는 점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런 내용일 겁니다. 결국 작년도 입시에서 살펴보니까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것은 우선 첫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LD, LT 같은 경우는 3개 등급의 합이 6, 112라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2개 등급의 합이 4,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2개 등급의 합이 6이라는 조건인데, 아까 영어 1등급이라는 조건을 부합을 해도 여기에서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문제를 치렀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글자 수가 작은 통합교과형 논술을 출제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의 방향성 등이 분명하다. 그리고 금년도 논술 문제는 오늘 봤던 모의 논술을 토대로 한 그런 양식을, 그런 방식을 그대로 본 논술에서도 적용을 해서 출제를 할 것이다 라는 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영어 제시문이 반드시 제시가 된다라는 점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 영어 제시문을 보면서 조금 어려움을 느낀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비교적 평이했다는 아까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해 봤더니 평이했다라는 반응들이 있던데, 이런 정도 수준에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윤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통계 및 도표 자료인데 수리 논술이 아니라는 거 확신을 할 수 있겠죠. 사회탐구에서 자료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라는 점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통과 비율입니다. 30%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실제 하다 보니까는 LD, LT 같은 경우는 50대 1, 60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비율이 11% 내외의 통과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어 교육과 같은 경우는 24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 통과 비율이 6.8대 1이기 때문에 논술을 웬만큼만 써도 합격권에 근접하는 이런 특징들도 엿볼 수 있다라는 점들이고요. 요거는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예, 중앙아시아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기준 통과 비율이 2.5% 밖에 안 된다는 특징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의 영향력. 예, 내신이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풀로 봤었을 때 가장 많이 지원하는 풀이 몇 등급인가 봤더니 3등급 또는 4등급의 풀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5등급, 6등급이 된다 하더라도 내신에서의 성적 편차는 상당히 적습니다. 예, 뭐 1, 2점, 2점, 3점 정도의 편차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논술고사에서의 점수 배점들을 본다면 논술고사의 편차는 어마어마하게 점수 배점의 편차가 난다는 점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논술에서 조금만 잘 쓴다 하더라도 내신에서의 조금 불리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절대 망설일 이유는 없다라는 점들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특기자 전형이 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예,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을 통해서 3배수를 출내고 2단계에서 면접이 30%가 반영돼서 최종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 없습니다. 내신은 원초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원초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전형입니다. 여기에서 제출받는 서류는 저희들이 자기소개서하고 평가에서 주로 중심으로 잡고 있는 것 자기소개서, 활동보고서, 활동증빙자료를 평가의 판단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정성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은 해당 외국어와 관련된 학업 역량이 가장 주된 요소고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이라든지 글로벌 소양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예, 마지막으로 인성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를 해서 최종적인 합격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예, 자기소개서는 네 문항이 제시되는데 오늘 나눠드린 예, 자료집에 그러니까 미네르바라는 수시 모집 요강이라는 책자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를 반영을 하느냐 본인이 원하면 학교 생활기록부 중에서 이런 우수한 외국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필요한 부분을 활동 보고서에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자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캡처를 해서 제시를 해주면 평가를 하고 본인이 원하면 평가 대상에서 배제를 시키기도 한다라는 점들이 주된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해당 모집 단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 학부에서는 프랑스어 역량만 살펴봅니다. 프랑스 학부에서 영어적인 역량과 다른 외국어적인 역량도 아울러 살펴봅니까? 했는데 해당 외국어 역량만을 살펴보게 된다는 특징들에 대해서 엿볼 수 있겠고요. 활동 보고서와 활동 증빙 자료가 중요한데 공인 어학 성적을 제시할 수도 있겠고요. 교회대회 수상 경력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당 외국어와 관련된 전공적 합성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활동이든지 제시를 해서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외국어대학교 금년도 입시와 관련된 특징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또 필요하면 저희 입학처에 와서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서 이 역량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금년도에 전략적으로 지원을 했었을 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입시 설명회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어서 이제 금년도 모의논술과 관련된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의논술 특강은 금년도에 모의논술 출제위원장을 맡으셨던 한국어교육과의 신주철 교수님께서 담당을 해 주시겠습니다.